이번에 기출 분석을 위해서 이 여러 기관의 기출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한 20여 개 기관이 되어 이거를 다 모아서 주제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주제별로 분류하니까 한 17개 주제로 나눠질 수가 있더라고요. 금융공기업 논술의 특징, 기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기출 유형 부분에 있어서는요, 전공과 경제 논술, 시사 논술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전공 논술은 일부 기관들에서 선호하는 주제들이기도 하죠. 코트라에서도 일부 섞어서 내기도 하고, 실용보증기금이라든지 서울보증에서도 일부 섞여 있습니다. 전공 논술이 나오는 곳들은 여러분들 전공 공부하실 때 개념을 말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웃풋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기관이 전공 논술을 선호하는 기관이다 라고 하면은 전공 공부하시면서 답만 쓰지 마시고 그 답인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파트를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개념어들을 쪽지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요. 그래서 하나씩 랜덤으로 뽑아서 열고 그걸 말로 해보고 그렇게 의대생들이 공부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개를 공부해야 할 때 개념들을 많이 익혀야 할 때 그런 식으로 아웃풋을 했을 때 우리가 더 장기 기억화가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논술 부분에서 내가 풀어보다가 그거에 대해서 말로 해보는 연습해 보셔도 되고 글로 써보셔도 되고요. 눈으로만 보고 알고 있다라는 것과 말로 하고 글로 쓰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논술 답안 쓸 때 그거 쓰고 난 다음엔 꼭 말로 해보세요라고 하거든요. 말로 하면 또 다르거든요. 글로 쓸 때랑 말로 할 때 또 틀려요. 이것까지 연습을 하면 면접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로 하는 혹은 글로 쓰는 연습을 전공 공부할 때 같이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처음에 감이 오지 않으면 기출문제에 있는 전공 문제부터 정리를 해보세요. 전공 논술에 나오는 주제들은 엄청나게 많은 범위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경제 현안과 연관성 있는 주제를 뽑아서 그것을 전공 이론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으셔도 돼요. 전공 논술은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전공 논술은 따로 제가 설명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어설프게 가르치고 싶지 않아서 전공 논술을 파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쓸 수 있는 원리와 그 내용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제 논술과 시사 논술 부분이에요. 물론 제가 금융공기업을 지원을 할 때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접목하려고 했던 부분이지만 저는 현안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쓰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이론은 현안에 맞출 때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어쨌든 경제 현안 부분에서는 글로 풀었을 때 그것을 첨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론으로 정리하신 분들이 있다면 물론 그것도 첨삭합니다. 네, 이전에 코테라라든지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하셨을 때 쓰면은 답안 첨삭은 항상 해드렸습니다. 논문을 찾든 제가 한국은행 자료를 다시 한번 뒤집어서 그 첨삭 시간이 4시간, 5시간 걸리더라도 반드시 첨삭은 해드렸습니다. 썼으니까 썼던 정성이 저도 피토하듯이 해야죠. 네. 그래서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했던 부분이 첨삭이었고 경제 논술 부분에서는 그 이슈화가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해 드릴 거고요. 시사 논술 부분, 시사라는 것은 개념을 찾아보잖아요. 시사는 그 시대에 떠오른 사회적 사건 이런 것으로 나오는데 즉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논란이 되고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들이 논술 주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보편적인 주제여서 사회적인 안목을 평가하기 위해서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라든지 재택근무 이런 주제들 있죠.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 고령화 이런 주제들이 시사 논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혹은 찬반 주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토론에서는 뭐 병역
대 찬반 이런 것들도 하죠. 그런 주제들이 논술에서 나오기도 하고 토론 주제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역할을 물어보는 논술 주제가 상당수입니다.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뭐냐, SGI 보증이 해야 할 역할은 뭐냐, 서민금융 플랫폼이 뭐냐, 신보기에서 나왔던 문제죠. 즉 우리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논술 답안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기관에 대해서 모르면 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면접에서도 비슷한 거 물어봐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봐라. 이런 주제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면접까지 대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수시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루에 한 번씩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보도자료 보고 오늘의 미션, 비전 이런 거 확인해 보세요. 보잖아요. 내가 들어갈 곳이야. 꼭 들어갈 거야. 계속 내가 그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입사하고 싶어져요, 진짜. 입사하고 싶기 때문에 공부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틀려집니다. 진짜 가고 싶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요. 제가 예전에 지원할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떴어요. 그때부터 막 계속 봤거든요. 보다 보니까 금융기업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하게 돼요. 경제이론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내게 돼요. 가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 그 기관과 더 친숙해질 필요가 있고 계속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밥 먹다가 이동하다가 수시로 보세요. 유튜브 보지 말고 기관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보도자료, CEO 신년사도 하죠. 그리고 기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로 봐주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사업들을 운영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하지? 보통은 정책에 따라서 그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이 정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구나.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뭐지? 거꾸로 올라가 보잖아요. 결국에는 사회 경제적인 동향 변화 때문에 정책이 추진된 거고 그 추진에 맞게 사업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엔 논술에서 말하는 그 사고력과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의 역할도 잘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관의 역할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기출 유형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기관의 역할 공부하셔야 하고요. 논술에서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옛날 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 중요한 주제들이 지금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고 또 프로그램들이고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주제는 알고 있겠지 물어보죠. 그래서 녹색금융이라든지 ESG, 코로나19 이후 GVC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안, 지금 우리 계속 신문에서 떠들어대는 내용,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계속 말하는 내용들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공부하셔야 하는 거고 시사, 기술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금융공기업 논술 기출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제 현안만 다루지 않아요. 이제는 기술로 인해서 금융산업이 변화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이슈들도 논제로 출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들이 중요하고 논술에서는 논리력이 좌우하는 측면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논리력이 결국에는 답안을 구성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논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보고 어떤 논점을 가지고 써야 하는지 주장을 하고 그에 맞게 근거를 제시하는 논증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논증을 위해서는 결국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배경 지식만 쌓는다고 해서 논리력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고의 단계가 논리적인 생각 정리가 되어야지 그에 맞게 배경 지식을 배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거꾸로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에서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방안 도출이 결국에는 점수의 차별화, 점수 차이를 만드는 격차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관의 역할을 잘 알면 그에 맞는 방안 도출 가능해요. 관련된 주제일 때 특히 그에 맞는 방안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논술에서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출 분석을 해봤어요. 기출 분석을 해보았을 때 큰 줄기로 보자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저성장 디스플레이션의 시대였어요. 저성장 저물가의 시대였고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주제들을 보면은 4차 산업혁명도 있긴 합니다만 이때 당시에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금융위기와 관련된 주제들, 디스플레이션과 관련된 주제들이 상당수 많이 나왔어요. 금융위기는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는 주제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저성장 시대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주제들이 나왔고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문제도 이때 당시에도 나왔습니다. 공통되는 주제죠. 20년부터 22년까지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어떤 주제들이 나왔을까? 코로나19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감염 확산이 되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방역 조치를 취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니까 통화량이 이제 많이 찍어내기 시작했죠. 양적 완화를 시작했어요.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또 자산 가격은 폭등하고 이 시기죠. 그래서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문제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었고 포용적 금융 뉴딜 정책 당시 그 추진이 지속되던 시점이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때 당시에 양적 완화를 취하면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던 시점이에요. 즉 정책적 변화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는 금융 지원을 하죠. 뉴딜과 관련된 정책 금융을 시행하게 됐어요. 그에 맞는 주제들이 나왔고 또 비대면 온테크로 변화하는 시점이죠. 핀테크가 많이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핀테크, 테크핀, 오픈 뱅킹 이런 주제들이 나왔고요. 시사적인 주제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동 동선을 공개했어요. 당시 논란이 엄청 됐던 주제예요. 외국에서도 이동 동선을 공개한다고 사생활 침해 아니야?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놀랐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동 동선 공개에 대해서 찬반 주제 그리고 혹은 사생활 침해로 봐야 하냐 공동체의 안전이 우선적이냐 개인과 공동체 딜레마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주제가 시사 주제로 나왔습니다. 즉 코로나19가 중요한 기점이 됐던 게 20년이고요. 21년도에는 ESG가 전반적으로 주요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코로나19도 결국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이고 우리는 가시적으로 지금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죠. 기후재난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탄소 감축해야 ESG 경영해야지 이러한 인식들이 커지면서 ESG 경영에 대해서 전 국가적으로도 합의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맞게 목표도 세우고 ESG 경영 도입하겠다 공공기관부터 시작을 하겠다 하던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는 ESG 경영이 주 패러다임이 됐고 그게 논술 주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피해 이거는 이제 피해와 관련된 부분 그 관련된 기관들에서 출제가 됐었고 ESG 경영, ESG 채권, 녹색금융 이런 주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디지털 혁신, CBDC, 빅테크 이런 주제들이 나왔는데 디지털 혁신은 지금 비대면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주제죠. CBDC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을 했어요. 그때 올림픽 시점에. 그러면서 가속화가 됐거든요. 세계 주요국에서 CBDC 발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테스트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 주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주제들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금융 현안적인 부분들이 결국에는 논제로 출제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트라 부분에서도 남유럽 국가 유럽 재정 위기가 나왔어요. 지금 남유럽 국가가 유럽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 부분에서 그 유로존으로 통합된 통화 국가 부분에서 통화 가치가 절상된 곳도 있고 절하된 곳들도 있죠. 남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경기 침체 시기에 따라서 그의 부분에서 유럽 재정 위기가 다시 한번 촉발될 수 있다. 더군다나 전쟁까지 같이 지금 터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출제가 됐던 부분들이고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탈세계화도 지속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과 관련된 기관들에서는 출제를 했습니다. 22년도에는
무엇이 가장 달라졌나? 바로 통화 긴축 기조로 전환이 됐죠. 미국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유동성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했던 부분들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자산 가격도 폭등을 했고 또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적 완화를 했던 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취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은 더 커지고 있죠. 그리고 엔데믹으로 거듭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로 출제가 됐고 ESG 기조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는 ESG를 도입하자 이런 내용들이었다면 22년도에는 이에 따른 금융 지원 그리고 탄소 국경세가 22년도에 논의가 이루어졌고 23년도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에요. 그에 따라서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이러한 주제들이 나왔고 CBDC도 여전히 주제로 출제됐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자산, 우리가 그 자산의 범위로 둬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논의도 있었고 공공경제, 탈세계화 원자재 그러니까 지속적인 주제들도 있으면서 그리고 그 시기에 맞는 불안정성,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주제들이 주류 주제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각 시기마다 키워드로 부상되는 것들은 꼭 보셔야 하는 거고요. 작년도에 나왔는데 왜 이번에 또 나왔을까요? 하는 거는 ESG라든지 디지털 혁신은 이게 1년에 끝나는 게 아니죠. 보통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10년에서 20년 이상 시대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제로 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전에 유관기관들은 나왔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안 달았어. 하면은 이번 연도에는 우리 기관에서 다룰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공기업을 공부할 때 내 거만 본다가 아니라 다른 기관들은 어떤 거 출제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곁눈질을 해봤을 때 여기서는 이 주제 됐는데 우리랑 같은 보증 공급하는 기관인데 여기서는 이걸 관심 있게 봤네? 우리 기관에서도 이번 연도에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관기관들의 기출문제도 같이 보는 거예요. 아예 결이 다르면 배제할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사상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이전 이렇게 변화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13년도에는 어떤 게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가? 이전에는 저성장이었다면 23년도는 조금 특이하죠. 저성장이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유지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일부 둔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조금 불확실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약간 둔화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왜? 지금 임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로 인한 물가 인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지금 둔화가 됐습니다만 전쟁 안 끝났죠. 언제 또 러시아가 또 돌변해서 공급망이라든지 원자재 수급에 영향을 줄지도 몰라요. 중국에서도 리오프닝을 하기는 했지만 그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원의 무기화를 시킨다면 그로 인한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불확실한 시점이고 디스플레이션 야기될 수도 있다. 아예 저성장 시대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지금 불안정한 시기에 그로 인한 실물 경제 영향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그런 변화에 따라서 주요 내용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 기술적인 주제에서는 생성 AI, 챗 GPT가 있어요. 혹시 챗 GPT 써보셨나요? 혹시 AI에게 한번 물어보셨나요? 질문해 보신 분 어떤가요? 잘 답변해 주시나요? 무서워요. 진짜 너무 즉각적으로 답변 잘해주지 않나요? 새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룹 채빵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자 모임이 있어요. 챗 GPT로 막 콘텐츠 만드시고 이걸로 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뭐도 만들 수 있어요. 뭐 하면서 올리세요. 근데 너무 빠른 거예요.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한국말 쓰시는 분들 상당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시간당 4,500원으로 그러니까 단순 업무를 해준다고 그런 플랫폼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자료조사 이런 거 시켜도 한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반절의 최저임금으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3 세계 친구들이 있는 거죠. 와, 기술적으로 이렇게까지 가능하다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챗GPT로 영상도 그냥 유튜브 올리고 인터넷 글도 올리고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되기는 했더라고요. 물론 그 퀄리티의 질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진짜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논술 연습하는 친구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막 물어봤어요. "이거 가지고 논술 답안 써봐 줄래? 브레인스토밍 해 볼까?" 끊임없이 물어봤는데, 제가 느낄 때는 진짜 그럴싸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논리는 좀 빈약해요, 제가 느낄 때는. 제가 질문을 쪼끔 더 디테일하게 하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그에 맞는 논리, 즉 제가 항상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얘기해라.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그게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21 년도까지 자료만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언제 끝날 것 같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뭐야?" 이런 질문들도 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 뭐 2004 년도 거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전쟁 터진 걸 모르는 거죠. 물론 23 년도까지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또 더 딥테크로 간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한계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챗GPT가 한글로는 아직 어색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조금 더 완성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계 파장은 엄청 커요. 이거 가지고 뭐 베껴 쓰고 답안 복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을 인용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하는 부분에서의 딜레마도 생기고 있고요. 결국에는 활용하는 쪽으로 갈 거는 같은데, 어쨌든 이 챗GPT로 인해서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가지고 있냐 이 주제도 나오고, 그리고 챗GPT를 금융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외에서는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까지는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민감 정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하고는 있지만, 카드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챗봇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챗봇 할 때 진짜 답답하다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응대하니?' 싶을 부분인데, 챗GPT 보고 "너가 한번 응대해 봐." 역할 주고 하잖아요. 진짜 그럴싸하게 응대합니다. 잘 활용하면은 이게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건 맞겠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는 맞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 또 '챗GPT로 인해서 양극화가 생기겠구나.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간의 생산성의 차이도 클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서 디지털 소외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키오스크도 못 쓰는데 챗GPT라고요? 이렇게 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챗GPT 생성 AI가 워낙에 핫한 이슈가 됐고 이곳저곳에서 활용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러한 측면들이 이 시사 주제로 혹은 IT 주제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로 주주 행동주의도 최근 이슈화되는 부분이에요. 행동주의 펀드 주주 가치를 환원시켜라,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ESG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주주 행동주의도 달라지고 있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고요. 디스플레이션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역풍, 임금 인상 이런 부분들도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전부터 지속되는 부분들도 있고, 금융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주제로 하나 더 한다면, 최근에 핀테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진입장벽 낮춰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있죠. 매기 역할을 시키겠다, 혹은 이 취약계층에게 금융 공급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시도록 하겠다,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성과급 논란 있었죠, 금융산업에서. 그런 측면들이 시사 주제로도 충분은 가능하겠다. 금융산업에서 나타나는 그런 주제들, 그리고 산업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잡노드 카페만 들어가도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